안녕하십니까, 유정식입니다. 어느 마을에 한 노인이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집에서만 응거하던 노인은 행색이 남루했고 어딘가 모르게 기이한 면모를 풍겼습니다. 그래서인지 동네에 사는 10살짜리 철 모르는 아이들은 날마다 노인을 놀려대기 일쑤였죠. 어느 날 오후 노인은 밖에서 아이들이 자신을 가리키며 못생기고 바보 같은 대머리라며 대놓고 떠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노인은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냈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 너희들 중 누구나 여기에 와서 지금처럼 무례한 소리를 질러대면 각자에게 1달러씩 주겠다. 이렇게 말했죠. 이 제안을 들은 아이들은 다음 날에 노인의 집 앞에 찾아와 흥에 겨워서 욕설을 마구 질러댔습니다. 노인은 그 소리가 듣기 싫었지만 꾹 참고 아이들 모두에게 1달러씩 나눠주었죠. 그러면서 내일도 오늘처럼 똑같이 와서 욕설을 퍼부으면 각자에게 25센트씩을 주겠다.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25센트라는 돈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 아이들은 다음 날에도 노인의 집 앞에 와서 욕지거리를 실컷 해댔습니다. 노인은 군말하지 않고 약속대로 25센트를 아이들에게 나눠주었죠. 그리고 이렇게 또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들에게 1센트씩 줄 테니까 내일도 와서 이렇게 해라. 하지만 아이들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더니 노인에게 됐어요 라고 말하면서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 다음 날에도 아이들은 노인의 집 앞에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일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사람들의 내적 동기를 갉아먹을 뿐만 아니라 내적 동기가 외적 동기로 대체된 상태에서 보상이 줄거나 없어지면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않으려 한다는 점을 꼬집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여러 개의 심리학 연구가 밝혀놓은 사실입니다. 에드워드 대시는 학생들을 불러 모은 후에 종이에 그려진 서너 가지의 모양을 블록을 사용해 만들어 보라고 주문했습니다. 학생들이 하나의 모양을 완성하는 데 주어진 시간은 10분이었는데요. 대시는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첫 번째 그룹에게는 모양 하나를 완성하면 1달러를 주었고요. 두 번째 그룹에게는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은 설문지를 가지고 오겠다고 말하면서 학생들을 혼자 남겨두고는 몰래 유리벽 뒤에서 학생들의 행동을 관찰했죠. 학생들 주위에는 방금 게임을 마친 소마 블록과 함께 뉴요커, 타임, 플레이보이와 같은 신간 잡지들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보상이 주어지지 않았던 학생들은 실험이 종료되는데도 잡지보다는 계속 블록을 만작거렸지만 보상이 주어졌던 학생들은 블록에는 이제 더 이상 관심이 없다는 듯이 대개 잡지를 뒤적거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느새 보상에 길들여져 버렸던 겁니다. 이렇게 외부에서 주어지는 보상은 사람들의 내적 동기를 끌어내는데 역부족이고요. 오히려 내적 동기를 감소시켜서 사람들을 수동적으로 행동하도록 만듭니다. 일 잘하면 돈을 주겠다. 이런 보상 방식은 직원들에게 일보다는 돈이 더 중요하다는 엉뚱한 신호를 주는 바람에 오로지 돈이라는 외적 동기에 의해서만 일하는 이유를 확인하도록 직원들을 조건화시킵니다. 많은 직원들이 연봉이라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불평을 늘어놓지만요. 어떻게 보면 그것은 그만큼 보상에 길들여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일 자체에 재미있게 느끼고 일에서 보람을 찾는 직원에게는 연봉은 그저 2차적인 조건일 뿐이죠. 물론 돈이라는 당근이 제시되면 직원들은 전부 다 더 나은 성과를 창출하고자 노력할 겁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오래가지 못하고요. 자칫 악순환의 고리로 빠질 수 있다. 이 점에 유의해야 됩니다.
회사가 어려워져서 높은 보상을 유지할 수 없게 되거나 평가 결과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남보다 못한 보상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면 아이들이 노인을 떠나면서 됐어요 이렇게 말했듯이 성과는 물론 일의 흥미와 열정까지 잃어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알피 콘이라는 학자는 A를 하면 B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보상을 제시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A보다는 B에 집중하게 만드는 역효과가 생긴다고 말합니다. 즉, 일 잘하면 돈을 주겠다는 보상 방식은 직원들에게 일보다는 돈이 더 중요하다는 엉뚱한 신호를 주고요. 그 바람에 오로지 돈이라는 외적 동기에 의해서만 일하는 이유를 확인하도록 직원을 조건화시키죠. 2007년에서 2008년에 컨설팅 업체인 타워스페인이 18개국 8만 8천 명의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요. 직원들의 발전과 행복에 대한 조직의 진심 어린 관심이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첫 번째 조건이라고 말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같은 조사에서 우리나라의 직장인들 중 자신의 업무에 몰입하는 사람은 고작 8%였는데요. 세계 평균인 21%에 비해서 크게 낮았죠. 그동안 많은 국내 기업들이 연봉제를 도입했음에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돈으로 외적 동기를 강화하는 대중요법만 천착한다면 직원들은 어느새 내적 동기가 말라버린 일하는 기계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죠. 이쯤 되면 보상의 적정 수준은 얼마인가?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기실 겁니다. 즉, 성과와 보상 사이의 비례 관계가 유지되는 선에서 최대의 보상 수준을 결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적정선을 넘어서면 성과가 오히려 감소하기 때문에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회사마다 영위하는 업의 특징과 내외부 환경이 달라서 스위트 스폿을 쉽게 발견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치할 문제는 아니죠. 문제의 해법은 적정한 보상 수준을 찾는 것이 아니라 보상을 함으로써 성과에 대한 동기를 높이되 직원들이 성과에 대한 과도한 압박감을 느끼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나 이런 고민에서 나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1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평가가 직원들을 단기전 성과 전쟁으로 내몰고 그에 따라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만일 평가가 압박감을 악화시킨다면 평가 주기를 1년보다 길게 하는 것도 해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연말에 한꺼번에 큰 성과급을 나눠주기보다는요. 월급과 함께 조금씩 배분한다든지 금전적 보상보다는 비금전적 보상의 비율을 늘린다든지 이런 방법을 취하는 것도 고려해봄직합니다. 물론 금전적 보상이 아예 가치가 없다고 매도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의 시장 가치라는 개념을 생각해 볼 때 기업의 연봉이 동일 산업 내에서 높은 경우 좋은 인재를 채용하는 것이 수월한 것도 사실이고요. 너무 낮은 경우에는 직원들에게 좋은 비장의 가치를 공감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봉이 오르면 일시적으로 향상되는 성과도 어느 지점을 지나면 정체되다가 급기야 떨어지고 맙니다. 성과와 보상 간의 스위트 스폿을 계속해서 탐색하는 것, 그리고 동기부여와 압박감 사이의 균형점을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것 또한 보상의 중요입니다. 보상의 중용은 금전적 보상과 비금전적 보상 간의 균형점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발휘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